작년보다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IMP님은 2010년부터 14년간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청약 시장을 보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어떤 공급의 측면을 민간에 치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은 사실 미분양이라든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공급을 안 하면 2, 3년 뒤에 공급 부족으로 또 집값이 오르고 항상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급의 측면을 보면 청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렇게 되고 특히 요즘에는 건설 자재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주변 시세가 오르고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청약에 당첨이 되려고 이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진다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반증,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세 상승의 열기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향한다는 건 분양가를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그러니까 그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거죠. 샤넬백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혼수 때 샤넬백이면요, 여러분들 들으면 놀랍니다. 200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샤넬백이요? 네. 지금 뭐 1000만 원 막 네,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것에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그거의 반증으로 가격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도 새 아파트고요. 그래서 가격이 인플레와 기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은 23년에 네. 내 집 마련 지금 조금 섣부른 걸까요? 이게 내 집 마련의 시점은 다른 것 같아요. 언제, 어느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이 가격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하면은 거주의 안정감, 그리고 아이가 학교 다니기 편하고 남편이 직장 다니기 편하고 이런 것들에 내 집 마련을 원했다면 지금은 너무 시세 차익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각자가 선택해야 될 가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특징적으로는 수직 낙하처럼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 올 초에 이제 15억 대출이라든지 투기가열 해제, 규제지역 해제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거래가 됐어요.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임장을 가면은 30% 아니면 40% 이제 떨어진 최고가에서 떨어진 가격에 매수를 하는데 부동산 소장님한테 그분들은 왜 이걸 샀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이쯤 되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점, 어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의 종목이란 종목은 다 해봤거든요. 갭 투자, 경매, 재건축, 재개발, 청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처음에 내 집 마련할 때는 청약이라는 게 가장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부터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나 가격보다는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게 선택해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방법 중에서는 아무래도 청약이 조금 더 접근성이 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23년에 네. 다시 없을 기회가 온다, 저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청약에 약간의 정책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변화가 건가요? 있죠. 거의 7년 만에 돌아온 봄날이다. 7년? 네, 7년이란 세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게요, 정책이 되게 바뀌고 완화되고 규제되고 그러는데 2016년부터 규제가 됐습니다. 그때 11.3 대책 이후에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하게부터 계속해서 촘촘하게 완전 규제를 했죠. 촘촘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정말 주어지는 그런 청약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거 중에 한 가지가 비규제 지역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규제 지역 이퀄 1순위 제한 조건이라는 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거든요. 1순위 제한 조건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당첨이 한 번 되면 다시 당첨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꼬리표처럼 다녔는데 이번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고 다 비규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당첨을 해도 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청약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도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원하던 추첨제가 엄청 많이 부활이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는 8호제곱미터 이하가 100% 가점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점이 낮으면 절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 지구는 뭐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가 있고 대형 평수는요 가점제를 더 늘렸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거죠. 큰 집에 살 사람들은 어쩌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엄청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도금 대출. 매우 중요하죠, 대출은. 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만 되니까, 뭐 9억 원 이상 나오면 현금 부자들만 하냐.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12억까지 올려줬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다가 12억을 없애버렸습니다. 분양가가 30억이라도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아, 정말요? 이제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싼 집을 누가 받냐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안 되던 게 됐다라는 게 어쩌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이 열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려주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 새 아파트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식이 돈이 되는 소식이고 나중에 나에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정말 그래서 청약 제도는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재당첨 제한 기간은 뭐 얼마나 줄은 거예요? 예전에는 몇 년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역시 MC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아, 아예 없어요? 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당첨이 어제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통장을 만들어서 1년 지나서 또 당첨이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하지만 서울에서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열 지구는요,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아직 10년. 근데 괜찮아요. 나 강남 한번 당첨되고, 강남 그렇지. 아닌데 당첨되면 그렇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강남에 당첨이 그러네. 됐어. 그 계약을 했어. 어떻게든 네. 계약을 했어요. 돈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비규제에 당첨이 된 거야. 진짜 핫한데. 그런데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비규제에 당첨된 거를 피 받고 팔아요. 그러면 네. 갑자기 돈이 생겨서 그치. 이 그럼 거기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그러네.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청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와. 그럼 지금 방금 저희가 강남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강남에 조금 청약이 올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좀 단지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강남 청약 단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제가 서울의 분양 단지를 구글 맵에다가 매핑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가열지구, 그러니까 여기 강남권입니다. 강남권에 상당히 많이 청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강남권 안에서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 서초구 안에 방배동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방배동을 떠오르면
딱히 떠오르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청약으로 이제 5구역과 6구역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배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정말 천지개벽처럼. 근데 그것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나 건물을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천지개벽을 할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아, 빌라 지역들이 이제 깔끔하게 네. 아파트로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여기 방배동 쪽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송파 쪽에서 좀 가성비 있는 단지로 따져본다면 여기도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을 해서 문정 재건축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분양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가요 지구 내에 지금 이 문정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 방배 재건축 단지가 가성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한강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강 라인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한강 라인에. 저기 나온 단지들은 네. 지금 앞으로 언제 입주하는 단지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 분양 시점을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조합과 건설사의 입장 차이 때문에 조금 분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합니다. 아, 언젠가는? 네. 사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정말 3년 아니 5년 내내 사실 분양을 한다고 제 분양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렇게 언젠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25년 1월에 입주인 거예요. 거의 가보시면 다 지어져 있죠.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입주 날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청약 날짜가 청약 그러면 23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청약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그럼 청약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입주 날짜를 따로 알아내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청약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문자 서비스로 청약홈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단지로 체크해 본다면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정보를 알아서 청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단지들을 하나씩 조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네. 단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로는요, 직방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방. 네, 직방 사이트가 조금 직관적으로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축 분양 탭을 누르게 되면요, 지금 나와 있는 분양 예정 이게 다 있습니다. 이쪽은 마포권역이고요. 네. 그러면 강남권역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매핑했던 그 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단지가 와. DH 방배입니다. 진짜 크네요. 네, 무려 1886세대. 일반 분양입니다. 3000세대가 넘으면요, 원래 대단지라고 하고요. 서울 안에서 3000세대 이상 나오는 단지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와, 진짜 네. 되게 알토란 같은 큰 단지네요, 정말. 네, 여기가 지금 딱히 아파트가 없던 지역에서 이렇게 대단지가 들었으니까 여기가 진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호선, 7호선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서리풀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국방 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방배지만 서초까지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강남까지 갈 수 있는 터널까지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안에서 천지개벽이 될 곳은 강남권에 될 곳은 이 방배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약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5구역 빼고 지금 이 구역도 지금 또 분양이 또 있어요. 그렇기 465세대. 때문에 네, 레미안입니다. 그래서 DH랑 레미안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브랜드 아파트가 대단지가 이제 분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배동 꼭 놓치지 마시고요. 송파에 지금 분양 예정 단지 아까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입니다. 29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84제곱미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문정 업무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편으로 이제 위례 신도시를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실권역으로 여기에 새 아파트가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사실 예전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거여마천에 여기 새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요. 거의 분양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단지로 이 단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잠원동에도 엄청난 단지가 지금 공사 중인데 어제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신반포 메이플자이도 지금 분양 예정이고요. 핵심 지역으로서 떠오르는데 여기도 이 잠원 쪽에서 3,000세대입니다. 와, 진짜 크네요. 잠원인데. 네. 아, 그런데 여기보다 좀 가슴 떨리는 데는 저는 반포주공 1단지인 것 같아요. 5,000세대입니다. 아직 일반 분양분이 어떻게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언젠간 여기도 분양을 하죠. 제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되게 재미났던 거는 우리가 2구, 3구, 4구, 그러니까 소형 평수제도요. 같이 커뮤니티를 씁니다. 가성비네요. 네, 가성비 너무 좋아요. 만약에 반포주공 1단지에서 소형 평수가 나온다. 그냥 저는 그냥 된다면 해가지고 거기에 커뮤니티를 이용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셔도 너무 미소가 지어지시나 봐요. 아이스 링크, 오페라 하우스, 그치. 최고, 국내 최고의 네. 그 시설들이 있으니까. 인피니트 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3구에 살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또 강점이 있겠죠. 여기는 비규제인데 진짜 여기 짱인 지역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규제예요, 여러분. 비규제 아까 뭐라 그랬죠? 대출 되고, 세대원 되고, 다 재당첨 되고, 해서 없고. 예, 만약에 반포주공 1단지에 당첨이 됐어요. 39에 당첨이 됐어. 세상에. 근데 난 돈이 없어. 네. 어떡하지? 해서 1년 뒤에 여기 흑석 11구역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청약을 해. 네. 바로 옆에. 근데 또 당첨이 됐어. 돼버렸어. 세상에. 재당첨 아니니까 돼버렸어. 그럼 322세대 네. 돼버렸어. 네. 그리고 1년 뒤에 팔아. 프리미엄을 받아. 그리고 이쪽으로 돈을 얹어.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이용해. 완벽하네요, 완벽해. 저는 우울할 때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이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키우고 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선배로서 조언을 하자면 난 저기가 안 된다라고 해서 임장을 안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 올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나에게 넘사벽이라고 내가 선을 걷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으로 정말 상급지로 청약에 당첨되셔서 했던 분이 있죠.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산 해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 청약에 당첨될 뻔했어요. 진짜로. 당첨될 뻔한 건 뭐예요? 가면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파리 대책 이후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때 딱 묶여가지고.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수를. 근데 그걸 안 했던 게 정말 천추의 한인. 나에게 선을 걷다는 거. 내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보면 요거 단지도 추천해 드립니다. 용산의 아세아 아파트. 아세아. 근데 분양 단지가 무려 819? 네? 왜 되게 이렇게 많네요. 많아? 여기는 부영에서 땅을 사서 이제 분양 예정인데요. 정말 한강뷰가 보이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하이브, 우리 BTS. 기가 좋네요. 그냥 창문으로 보다가 네. BTS를 볼 수 있는 BTS 그렇죠. 공간입니다. BTS 세권입니다. BTS 비세권. 세권.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꿈을 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꿈을 꿔보고 실제로 행동하고 가서 보고 실제로 행동하면은 또 방법이 생긴다는 거 알려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단지를 조금 봤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막 미분양이다 뭐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청약 통장을 해지하신 분도 10만 명이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10만 개 통장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전략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청약 통장을 개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규제가 됐잖아요. 수도권 비규제는 1년이 지나면 1순위 통장이 됩니다. 1년? 네, 그럼 내년 이때쯤 1순위 통장이 되고요. 규제 지역은 1년이 아니라 2년이에요. 아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2년이 지나야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6개월 지나면 1순위 통장이 되는 거죠.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청약 통장이 없다면 청약 통장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 규제도 하나씩 이렇게 풀려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늘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부동산 주식 하나도 안 하고
현금만 모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사실 무주택자라면 청약하셔야죠.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점이 없어도 이번에 청약에 당첨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약을 내가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무주택자분이 이제 나 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그럼 당장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청약 통장을 가입해 있다면 자신의 청약 통장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청약 통장의 상태라는 건요, 공공 분양을 할 수 있는지 민간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10만 원씩 누가 많이 불입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청약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청약을 한다면 예치금만큼,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있거든요. 평형에 따라. 그래서 그 예치금만큼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양 단지를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단지 트래킹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양 단지를 찾아서 청약에 직접 참여하는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데나 청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해당 지역 우선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에 건설되는 분양은 그 지역 사람만 가져라. 그래서 그것을 당해, 뭐 해당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는 분이 서울에 청약을 하고 싶다.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 청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 지역은 서울에 2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되고요. 비규제는 1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 자체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규제이기 때문에 뭐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해서 공고일 전날 전입하면 그 지역 우선순위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큰 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사람만이 다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규모 택지지구는 인근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사람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서울, 경기도 가능합니다. 그게 인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그 지역 안에 살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이라고 하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은 같은 인근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별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청약 정보를 또 받고 싶다면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꿀팁. 네이버 사이트에서요, 그냥 서울 장애인 특별 공급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바로 특별 공급 문자 알림이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곧 분양할 단지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알려주지? 와. 그것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기 전에 보면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 중에서 기간 특공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받게 됩니다. 청약할 사람들을.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미리. 제가 청약에 관심 있었던 이유는 저희 아빠가 국가유공자였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인데 어떻게 하면 청약해요? 그랬더니 청약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정보가 없었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면서 너 할래 안 할래? 미리 알려줘야지 이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리 정보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지들은요, 곧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와, 나 전입해야 돼. 나 이거 1순위 통장 만들어야 돼. 미리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자 알림이 서비스 신청이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이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 아빠 대신 제가 체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게 되죠. 그러면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청약이 있지? 어디서 청약이 정보가 없지? 그러면서 이게 정말 곧 분양하는 단지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청약홈보다 빠른 게 바로 이 서울 장애인 특별공급에서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진짜 놀라운 거는요, 사실 특별공급은 특별한 사람이지만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9억 원 이하를 폐지했어요. 더 넓은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포주공 1단지가 특별공급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봐야겠네,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너무 비싸서 어떻게 감당하냐 하지만,
배제하지 않고 다 화끈하게 풀어주셔가지고 특별 공급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공급 보면은 중소기업 벤처청이라든지 이렇게 장애인 특공 이런 것들도 각 지자체별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로 청약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걸 근데 알면 좋겠네요. 더 꿀팁은요. 네. 여기가 서울이니까 서울 경기만 나오잖아요. 네. 전국 보고 싶을 때 어디서 볼까? 전국 어디 봐야 군인 되죠? 특공. 아, 군인. 군인 그러네. 특공. 특별 공급 중에 군인이 있으니까. 군인 특공은요, 전국이 다예요. 그래서 전국 분양 정보를 군인 특공 사이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래서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만 보니까 사실 전국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군인분들도 특별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인 중에서 특별 공급에 당첨되신 분이 한 명 있었어요. 철산자이. 철산자이? 와. 근데 철산자의 당첨 전에 네. 그게 있었어요. 거주 의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폐지됐지만 그치, 예. 그때 분양 당시에는 거주 의무가 있었어요. 전매 제한도 있고 군인들이 아무도 안 는 거예요. 어머. 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세상 어떡해. 예. 무인지경이네. 네. 예. 그래서 그분은 뭐 아니면 도다 하고 넣었는데 네.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청약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되게 재미나지만 여러분들의 방법이 엄청 많다라는 거. 그럼 그 점수로는 절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청약의 방법이 생각보다 무궁무진하네요. 최근에도 제 옆에 사람이 제 회사 근처에 당첨이 된 거예요. 어머머. 제 팀 막내가. 근데 이제 저희 선배는 아직 무주택자예요. 과장님이 약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쟤는 지금 저렇게 어린애는 당첨돼가지고 장국걱정 하는데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잡으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무엇부터 좀 확인을 하면 되나요? 직장인이라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이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청약 캘린더. 청약 캘린더를 보시면 일주일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하면 아파트에서 특별 공급 1순위만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이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 공급하는 날, 그 다음에 1순위 하는 날 이렇게 챙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일정 및 통계 이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더 좋고요. 네. 제 대한민국 청약 지도에도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서울 분양 예정 단지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맵피를 검색하면 이것을 다운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물량하고요. 서울 물량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지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역을 제가 색깔별로 입혔습니다. 나 남양주 사는데 그러면 남양주 사면 요거에 대해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지금 수원 사는데 그러면 수원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일반 분양분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양주에 사는데 그러면 양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규모 택지지구예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화성시 가보면 이런 게 바로 파란색이 뭐예요? 바로 동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다 했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네. 주황색은 아까 말했던 그 강남. 규제 지역. 네, 강남입니다. 규제. 강남. 그리고 지금 구별로 조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대부분 이렇게 일반 분양분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정비사업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요즘 전매 제한이 풀려서요. 전매가 4월 7일부터 가능한 단지도 서울 것도 정리해 놨는데요. 바로 전매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4월 7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분양가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 청량리역 롯데캐슬도 이제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청량리역 롯데캐슬에
L65는 사실 전매 제한이 안 됩니다. 전매 제한이 안 돼가지고 매매가 지금 없고요. 4월 7일 전에 이게 녹화돼서 없는 거고요.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고 전세는 지금 보면은 7억. 이게 얼마의 분양가를 댔는데 나 얼마 돈 들어가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또 직방 사이트를 또 클릭해 놨습니다. 분양가 도대체 얼마였어? 기억을 못 하니까요. 지금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7억이면 내 돈 3억으로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네요.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볼 수 있어서 분양 정보 알림받기 있거든요. 여기 또 알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호갱노노에서 알림 받으니까 이런 알림 기능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게 저는 급매도 알림 기능으로 많이 사거든요. 이 가격보다 싼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기능도 네이버 부동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진짜 정보를 많네요. 많으니까 하면 네. 할수록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싼지 비싼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 비법인데요. 사실은 호갱노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이게 분양이 지금 청계천 리버뷰 자이가 있는데 얘가 도대체 얼마에 나올지는 몰라요. 그럼 얼마면 사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필터링을 조금 하는데요. 네. 유형 중에서는 아파트를 하고요. 평형은 조금 84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조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연차가 중요해요. 입주 연차가 5년으로 하면 다 사라져요. 아, 그러네요. 거의 사라져요. 거의 사라져. 근데 거의 사라진데 얘가 바로 옆에 뭔가 보여요. 있네. 미드 카운트라든지 여기 뭔가 보여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은 레미안 미드 카운트 같은 경우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매매를 보게 되면 지금 가격이 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올해 거래됐던 가격이죠. 10억 정도.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살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12억이다. 그러면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분양했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나도 가격을 맞춰버렸습니다. 오. 어떡해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의 시세 트래킹 단지는 신길 뉴타운이다. 딱 레미안 STU입니다. 근데 STU 가격이 딱 나오는데 그 가격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양가도 사실 될 수 있는 가격을 또 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세 트래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터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그 단지 인근에 어떤 기준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판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신축 가격을 토대로 해서 그게 싸고 비싸고를 알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 주변에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 뭔가 멀리서 손짓하는 그 시세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는 뭐냐면 네. 같은 평균가를 가지고 있는 평당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또 새 아파트를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GTX 같은 경우에는 뭐 의정부역하고 부평역하고 사실 GTX 신호선이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그런데 강남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서 비슷한 위치를 찾아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막 청약 얘기를 듣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막 미분양도 막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미분양 막 10만 막 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신상이 나왔어요. 네. 근데 신상을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옷을 볼 때는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 누워 있는 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네. 매대에 있는 옷. 맞아. 누워 있는 애들은 맞아. 네. 작년에 분양한 애들이에요. 서서 있는 애도 안 사는데 누워 있는 애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다라는 건 그 지역의 구축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아보면 참 양극화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뜨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청약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퉁쳐서 대한민국 청약 시장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미분양에 대해서는 이 지역만 국지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품별로 안 좋죠. 서울에도 미분양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냐면 약간 제가 봤을 때 딱 아파트를 딱 봤을 때 이게 빌라인가 아파트인가. 그래서 사실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미분양이 좋은 이유도 있어요. 미분양이라는 건 주택
주택이라는 걸 지어낸 동네인 거예요. 아, 그래도 팔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그것들을 이제 지었는데요. 최근에 핫했던 한숲시티라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온다고 거기 엄청나게 미분양 많이 나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저도 이제 입주 당시나 모델하우스 때 갔을 때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까 섬 같은 구조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단지를 졌는데 이제 도로가 아직 뚫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도로도 뚫리고 사람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브랜드가 그 지역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견 지명이 있어. 이러려고 지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그러니까 주택이 짓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분양이 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이 비싸거나 과도하게 물량이 많거나 그리고 입지가 안 좋거나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라든지 경희공자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럼 미분양이 왜 났냐 하면 그 원인 중에서는 네 번째 이유겠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비싸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런 것도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났던 이유를 조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미분양이 되게 재미난 거는요. 급속도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 급속도로? 네. 그럴 때는 완전 투자 포인트죠. 저는 미분양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갔을 때 갑자기 급속도로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미분양이. 그리고 미분양이 0이 될 때 그때부터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근데 미분양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 지금. 지 자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미분양을 통계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행될 게 있어요. 청약 단지가 나와서 단지가 완판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또 봐야 돼요. 아, 그럼 청약이 먼저네요. 네, 청약을 먼저 그 친구는 봐야 서 있는 친구니까? 네, 서 있어요. 지금 서 있는 애들이 안 팔리고 밑에 있는 애들이 안 팔리니까 서 있는 애들 지금 왜 여기 청약 경쟁률 갑자기 높아졌지? 아니, 왜 여기 갑자기 뭐 완판됐지? 완판 안 되다가.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언제 들어가냐고 막 미리 가서 뭐 버스로 임장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바닥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요. 무릎에 서서 사도 먹을 만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급하면 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대구가 분양이 없어요. 진짜 너무 놀랐던 거 작년에 진짜 그 시장이 안 좋은데 분양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와, 대구 진짜 끝까지 나오는구나. 언제까지 나오나 두고 보자. 한 채 팔리고 두 채 팔려도 분양을 해요. 그는 건설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대구에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꼴 2, 3년 뒤에 공급이 없다. 이꼴 갭 투자 들어갈 타이밍.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완전 시그널이고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니까. 미분양이 소진되는 것들은 청약 경쟁률 단지를 또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달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있었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몇 세대 남았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이제 완전 공식적으로 알려달라.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 미분양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준공호 미분양. 준공이 되는데 불 꺼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져주시고요. 미분양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서 공부해 놓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바닥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주택자는 하늘이 선택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천국의 문. 네, 왜냐하면 네. 무주택자는요, 변한 게 없어요. 규제도 없었고, 그동안 규제도 없었고, 사실 규제라고 하면은 뭐 9억 원 이하? 이 정도가 규제였다면, 정말 무주택자는 청약만 해도 당첨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추첨제가 들어갔으니까 무주택자 중에 저가점자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청약에 아주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맞아. 쉽지가 않아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워해요. 맞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청약하고 당첨되고 누구한테 당첨됐다고 말하지 말기. 왜요? 왜? 말하면 네. 주변에서 뭐 비싸다,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니까. 네, 의견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거나 전문가를 찾는데
이게 부동산은 전문가가 지인, 선배, 가족이에요. 맞아. 그게 네. 제일 문제인 거예요. 맞아. 무주택자는. 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뭐 조건은 다 거의 다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돈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돈 계산을 잘 못합니다. 어떤 거냐면 청약에 필요한 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중도금 대출이 뭐야? 잔금 대출이 뭐야? 두 개 다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시퀀스를 잘 모르거든요.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돈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1억 정도 있는 그 1주택자 분들도 지금 IMF님 방송을 들으면은 청약을 또 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1주택자에게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정부에는 되게 많은가 보네요. 저번 네. 정권에서 1주택자는 버린 자식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버린 네. 자식. 진짜 네. 1주택자는 뭐도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뭐 집을 사면 바로 이전해야 되고 막 이랬지만 이번에 가장 1주택자에게 좋은 거는 처분 조건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안 팔아도 된다. 네. 그런데 팔 수 있으면 좋은데 기간이 정해지니까 정말 수강생 중에서 이 집을 팔려고 정말 눈물로써 진짜 판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소급 적용돼서 뭐 처분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되게 좋고, 아까 추첨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0점이에요. 그냥 0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추첨제에서 당첨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는 이거는 또 안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수도권하고 5대 강역시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잖아요. 그거는 75%는 무주택자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진짜 좋다니까요, 아직까지. 그런데 25%는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가져가요. 1주택자까지? 네. 아. 그런데 그럼 다주택자는 뭐냐? 얘네들이 청약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청약을 당첨되는 건 앞에 사람이 없어야지만 당첨되는 그쵸. 거죠. 그런데 1주택자는 앞에 있어도 없어도 나는 그래도 추첨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25%의 확률이 있으니까. 와, 진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청약을 하고 싶고 이동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청약으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약을 하는 이유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주택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미분양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2013년도에 그 미분양 물량을 사면 5년간 양도세 감면이라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와. 그 1주택자 감면주택 같은 경우에는 씨를 말려버렸어요. 뭐 어떤 동네 가면 없어요. 사장님이 다라고 하면은 없어. 이렇게 될 정도로 네. 그 물건이 정말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10년 주기설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2013년, 2023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면하는 거, 세금에 감면을 해주는데 뭘 감면해 주냐? 이 미분양 주택을 임대 등록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살 때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입지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오를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5년 그 감면주택 도장받은 게 어디냐면 평촌 더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봤어요. 그리고 대구 수성구에도 있습니다. 2배가 올랐죠.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이 아까 미분양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미분양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랑 종부세가 아직까지 취득세가 바뀌진 않았고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해도 6%가 좀 센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땐 다주택자 중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트래킹 하시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입지 공부와 세금 공부 잘 맞아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인터뷰에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실까요? 우리나라는 좀 특성이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6.25 전쟁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멸실이 한꺼번에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을 한꺼번에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아파트, 여의도, 뭐 그리고 상계, 목동, 그리고 개포, 이렇게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지은 게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낡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의 시대가 온 거죠. 사실 30년 연한이 된 아파트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후화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특히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네. 상승장이 오게 되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먼저 오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사이클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이제 14년 동안 보면서 사이클을 몸소 체득했을 때 사실 하락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조금 싼 물건, 아니면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 잘 활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작했던 2010년도 정말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경매 투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분양권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눈여겨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신축이고 좋다라고 하지만 값이 비싸 보이고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청약이 잘 되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기 시작한다는 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은 2년 뒤에 입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있고 집이 필요하다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청약이 과열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찾게 됩니다. 왜? 재건축, 재개발은 새 아파트가 될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미리 그런 것들을 선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청약이 과열되고 새 아파트가 점점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될 만한 재건축, 재개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또 규제 지역, 아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만 조금 규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규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바로 뭐 뚝딱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단계별로 진행 단계가 있고 길게 되고 뭐 최소 뭐 8년, 최대 10년 이상은 이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 나왔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는 걸로 보게 되면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더 빠르게 뭐 지자체가 연계돼서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모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번 그런 것들이 되면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요소도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1기 신도시가 또 이렇게 진전이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은 정말 될 만한 것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지금 재개발 지역 같은 거 고르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노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노후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노후도는 이 파란색은요, 완전 신축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요, 30년 연한이 지난 거예요. 시뻘겋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 뭐 재개발 한다는데 여기 재개발 될 것 같아요? 새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할까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도정법상 그 지역 내에 75%의 동의가 필요해야 돼요. 아, 도정법이라는 게. 네, 도시정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법이거든요. 아,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네. 결정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갑자기 빨개지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30년 연한이 지났다라는 게 위험한 보이죠. 곳이야. 예. 근데 여기서 파란색이 보여요. 입주한 거죠. 아, 아크로 리버파크. 좋은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량진 뉴타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량진 젊은 뉴타운은요, 적이네. 예. 해야 되겠죠. 저긴 아주 급한 곳인데요. 네, 엄청 급한 위험해, 곳입니다. 저기. 와. 여기 보면은, 여기 3구역, 4구역, 여기는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넘어가서, 네. 만약에 장승백이 여기 이쪽으로 재개발을 하겠다 음. 해서 갔더니 빌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재건축은 연한이 30년이 지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 안전진단은 거의 프리패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되지만 이렇게 주민의 동의가 되게 필요한 거죠. 주민의 동의 중에서는 이 75%의 동의가 엄청 큽니다. 제가 이거 재개발, 재건축 듣다 보니까 왜 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험하진 않고요.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아, 위험이 아니라, 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제 첫 집이 지주택이었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그게 혹해요. 어떤 거냐면 분양가가 뭐 평당 2천인데 네. 지주택은 평당 1,000이야.
왜냐하면요, 지주택이라는 건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건 지주들의 땅 동의를 얻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 땅을 매수하진 않았지만 지주들의 어떤 동의율이 좀 되면은 바로 분양,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합원이었던 거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요, 그 길 하나 때문에 정말 딜레이가 많이 됐고요. 저는 그래도 입주는 했습니다. 입주는 했고요. 그리고 저는 속았던 게 뭐냐면 그게 구로동 고척동이었는데 맞은편에 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행정구역이 바뀐다고요? 38선을 옮겨. 진짜 속았어요. 네. 진짜 38선을 옮겨. 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주택을 하면요. 또 그때 네. 당시에 또 규제 지역이었어요. 제가 2005년 그때 못 전후로 못 팔아요. 못 건가요? 팔아요. 재당첨 제한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것도 지주택은 자기가 사는 조건이 있어요. 8호제곱미터 뭐 이하 뭐 소유자 1주택만 되고 그런 사람은 또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진짜 어렵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지주택 언니 된다라고 네. 하는데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주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마제도 지주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트리마제가 지주택이에요? 지주택의 눈물입니다. 이거 찾아보면 있는데 거기 대박이네. 그 딱지라고 하거든요. 조합원 했는데 정말 다 무너졌어. 다 안 됐어요. 지주들이 반대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지역주택 조합이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싸니까 지주들을 모아서.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잘 되고 그러면 지주들이 마음을 변심을 해요.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이 제일 잘 되는 곳들은 지방이 잘 됩니다. 지방 중에서 광주광역시는 지주택이 되게 잘 돼요.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김포가 잘 돼요. 땅덩어리가 큰데 지주 5명이야. 그러면 지주택이 되는 건데 서울은 갔는데 땅덩어리 좁은데 지주들이 100명이야. 뭐 이러면은 되기가 힘든 거죠. 100명의 생각이 모두 다르니까. 그래서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지주들이 정말로 근데 변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차라리 분양을 한 지주택이 있거든요. 네. 일반 분양을 합니다. 지주택도 제가 재건축 일반 분양분이 있어요. 일반 분양을 하면 그 지주택을 조합을 사는 게 좋은데 그 조합권을 살 때는 또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 일반 분양보다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끝난 지주택을 내라. 차라리 할 거면. 네. 그래서 제발 가서 휴지 받지 말고 네. 그냥 지주택 언니가 하는 얘기가 다시 그냥 새겨들으세요. 그리고 네. 만약에 진짜 정말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거절할 때는 무서운 언니 있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 IMF님은 심지어 지주택도 성공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가셨던 재건축, 재개발이 모두 성공하셨어요? 그렇네요. 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어떤 현장의 기운을 느끼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그 지역이 잘 될 것 같은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 조합원들의 마음, 그러니까 합심하는 마음, 이런 거랑 조합원들. 그리고 사실 그 안에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상가가 있으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조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오래 걸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왜 임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 3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되는데 언제 들어가냐는 것은 시기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때, 그러니까 2016년에 들어갈 때는 그 전에는 거의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관리 처분인가라고 거의 끝에 정도에 들어갔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조금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어떤 정책 사업에서 1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속통합기획의 1호, 모아타운의 1호, 그 다음에 1기 신도시의 1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해도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정책의 1호를 들어가는 게 정부가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네,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리스크를 잘 감수하면서 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IMF님의 첫 내 집 마련은 언제셨어요?
2005년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재건축 입주권을 샀거든요. 저는 그때 재건축을 산지도 몰랐어요. 왜요? 그냥 새 아파트가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매수를 하고 3년도에 입주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집 마련 다 했으니까 뭐 별 생각이 없다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하루아침에 경매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인보증을 썼다가 바로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다 쓰러져가는 빌라 같은 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청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경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던 와중에 제가 2012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간절함은 없었어요. 나 내 집 마련했는데 그냥 한번 발 담궈볼까 했지만 그때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고 근로소득의 멈춤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네. 그게 끊기는 순간이 있어요. 퇴직이라는 걸로 끊기는 게 아니라 이 병으로 끊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걸 처음으로 느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겠다. 이런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면서 경제적 자유를 원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 영상을 딱 보고 뭔가 하나를 한다라고 하면 먼저 제 책을 먼저 보시고요. 저는 책을 쓸 때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집필하게 됩니다. 어떤 게 필요해? 어떤 게 부족해? 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알려줘? 막 이러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한 발 디딜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